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알리바바닷컴과 온라인 무역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건강 상태를 아니면 신체 리듬 상태를 컨디션을 한다면 여기 5가지 중에 어떤 상태신가요? 저는 한 60% 정도, 센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강의 준비한다고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 좀 상태가 좀 별론데요. 어렸을 때 무협지를 참 즐겨 읽어봤는데 그때 보면 항상 저 비장의 수를 한 3할 정도는 숨기고 있어야 적을 이길 수 있다라 뭐 약간 그런 법칙처럼 돼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죽을 힘을 다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 MZ 세대들의 가치관이 기성세대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많이 다른데 누가 옳다는 개념은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이 많이 부럽기도 하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막 달리다가 한번 번아웃이 되고 난 이후에 제 컨디션을 찾는데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 페이스 조절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너무 지치지 않으시도록, 오래 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그 온라인 무역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과제는 저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라는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어, 제가 이제 저는 우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함께하고 있는 알리바바닷컴 코리아의 공인 강사, 지금 소속은 한국 옐로우페이지의 오광현 부장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알리바바닷컴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즐겁고 재미있게 중소기업들과 함께 이 알리바바닷컴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 17년의 노하우가 함께 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제 목차를 한번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알리바바 그룹과 알리바바닷컴에 대한 소개를 좀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한국 셀러들이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알리바바닷컴 내 시장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그 중에서 한국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소비재 위주, 그 중에 이제 뷰티라든지 아니면 퍼스널 케어 시장 트렌드를 통해서 알리바바 빅데이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듣고 있는 우리 한국 셀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마케팅 방향에 대한 기초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한국 셀러들이 나아갈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차근차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시간을 내주신 만큼 이 시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함께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그룹 소개와 이제 한국 제품의 알리바바닷컴 내어에서 얼마나 잘 포진되어 있고 어떤 현황인지 한번 지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현재 알리바바 그룹은 2024년 회계연도로 약 173조 정도의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해 왔고요. 특히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있어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빅데이터와 AI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과 발맞춰 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중국 시장이 여전히 주요 매출원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점차 지금 확대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 내수의 그
경제 성장의 둔화와 그리고 과생산된 제품에 대한 실은 돌파구를 찾으면서 해외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이제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B2B로는 뭐 알리바바닷컴, B2C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나 그리고 타오바오, 티몰과 같은 B2C 시장. 이 빅테크 기업들의 무서운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런 빅데이터가 모여서 고객들의 니즈와 기호를 먼저 알아차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대응하다 보니까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의 입맛에 맞춰서. 그리고 고객의 시장을 선도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데이터 주권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현재 지금 점점 중국 그 시장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시대가 좀 이 정부하고 요소들이 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점점 더 강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입니다. 지금 알리바바 그룹은 이제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성장을 했어요. 처음 알리바바닷컴으로 시작해서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여러 가지 주요 협력사들을 이렇게 창업하고 인수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타오바오고 티몰 같은 이제 B2C, C2C 플랫폼 같은 경우가 알리바바 그룹에서 약 136조 정도, 거의 137조에 육박하는 금액의 전체 매출의 약 80% 가까이를 이 B2B, C2C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 상거래 인터내셔널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라자다, 트렌디몰과 같은 이쪽이 약 11조, 약 12조 가까이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게 들어가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이쪽은 이제 알클라우드가 약 22조, 약 6천억 정도 규모를 취급하고 있는 매출을 이루고 있고요. 시대 흐름을 따라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유튜브, 중국에서는 유쿠라든지 알리픽처스 통해서 지금 현재 알리바바닷컴 그룹만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에서 알리바바닷컴이 누구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물류를 중국에서 가장 싸게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게 이제 차이나워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민이라든지 여기오 같은 로컬 서비스로서는 엘리라든지 미 그리고 금융 우리 알리페이 함께 했는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그 엔트그룹하고 협력하다 보니까 그런 금융 쪽으로도 거의 독보적인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리바바닷컴 처음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이제 B2B 플랫폼이고 바이어가 셀러가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딱 보면 실제 구글 딱 생각 안 나세요? 검색 키워드를 넣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적어넣는 방식. 알리바바닷컴도 검색 엔진 기반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 최적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구글 개발자들이 이 뼈대를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키워드라든지 최적화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개발단에서부터 준비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리바바닷컴 내에서 이제 지금 그 글로벌 시장 현황을 한번 비추는데 지금 서비스하는 국가는 약 190개국 정도 되고요. 활동하는 바이어들 같은 활성 바이어가 약 4,800만 바이어 정도가 있으시고 매일같이 한 50만 건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품 카테고리로는 약 5,900개 정도 카테고리에서 거의 모든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어 분포로 본다 그러면 대륙별로 보면 우선 북아메리카 대륙이 약 26.7%. 근데 그 중에 미국이 21.7%예요. 알리바바닷컴에서 바이어의 5명 중에 1명은 미국 바이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싱을 해서 각 나라에서 뿌려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약 17.8%, 아프리카가 16.5%, 그리고 중남미가 약 1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대륙 같은 경우는 중동이 약 8.2% 정도, 동남아가 5.2%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리바바닷컴에 있어서 뭐 판매자 유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산 공장에서,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유통 수입사가 보통 취급하고 있는데, 이 B2B 바이어 유형을 한번 다시 지켜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B2B 바이어의 유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에 이따가 제가 한국 그 알리바바 그 소비재 다루면서 한번 더 다시 다뤄줄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생산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홀세일러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업체들 보시면 돼요. 대형 유통업체라는 것은 예전 이제 수입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딜러는 우리 하이마트 같은 이런 채널에서 개별적으로 예전에는 수입사를 통해서 전체 볼륨이 커진 상태로 한꺼번에 수입해가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뭐 하이마트라든지 리테일,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곳들이 다 다른 바이어로 그리고 이커머스 업체, 구매 대행 업체들도 이 채널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 알리바바닷컴 내에서 이제 한국 그 셀러들 운영 현황을 한번 보면 현재 지금 약 10만 개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별로 했을 때는 역시나 K뷰티, 뷰티, 식음료, 기계부품 장비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현재 지금 연간 활성 바이어 수가 한국 제품을 찾아 들어오는 바이어가 약 30만 바이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요 품목별로 했을 때는 가구 정원이라든지 전기 부품 쪽이 좀 강세를 띠고 있어요. 주요 바이어 국가로는 역시나 미국, 그리고 중국, 필리핀, 러시아, 우즈벡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한국 뷰티가 그리고 문화가 들어가잖아요. BTS 같은 한류 문화와 함께 가면 항상 따르는 게 식음료 패션이에요. 식음료 패션 같은 경우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꼭 체크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제 B2B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B2C보다 한 4배 정도 큽니다. 큰 시장이에요. 근데 아직도 전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 규모의 0.2% 미만이에요. 그만큼 전자상거래 시장의 그 가능성과 성장성은 아직 많으니까 우리 한국 셀러들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이 B2B 플랫폼 시장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언지드리겠습니다. 어, 알리바바닷컴 한국 셀러 산업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 기록은 데이터는 2023년에 7월부터 올해 그 7월 지난 이렇게 전달까지 데이터를 뽑은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년 대비 보시면 뷰티를 포함한 퍼스널 케어 그리고 유아용품, 전자제품 그리고 식음료 카테고리로 바이어들이 엄청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셀러의 제품 증가율을 볼 때 산업 기계 및 전자제품 그리고 액세서리, 애견용품들이 갑자기 이 상반기에 끌어오릅니다. 이 부분은 산업기계나 전자제품 그리고 액세서리, 애견용품이 급작하게 올라가는 것은 실은 이거 정부 지원 사업과의 영향력도 없지 않아 큽니다. 정부 지원 사업들이 보통 상반기에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 실은 핫한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에요. 미국 바이어가 이제 전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관심 있는 바이어의 23%는 미국 바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최근 1년간 인덱스 증가수는 약 66%가 상승된 걸로 보여요. 여기 이제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국가별로 이렇게 했는데 사이즈는 미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좀 있어요. 미국 바이어들은 어, 보통 이제 전체적인 제품을 다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 반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색조, 그리고 퍼스널 케어 쪽으로는 언더웨어 쪽을 볼 수 있고요. 인도에는 95%가 증가하는데 여기는 실은 저가 화장품이 두드러진 트래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초 제품 중에서 유분기가 없는 토너와 같은 스킨 정도의 관심도가 유독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 여기서 보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알리바바닷컴에서 미용 기기하고 여성 위생용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 바이어가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바이어들이.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한국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품목이 이곳에 맞다 그러면 한 번 더 알리바바닷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도 수출액이 상위 1%, 이렇게 대기업들이 전체 64%의 수출액을 발생을 해요.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다 합쳐서 약 36% 정도 수출액 중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한 것은 0.2% 미만이에요. 특히 이제 그나마 전자상거래로 많이 하는 부분이 지금 뷰티, 식음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0.02%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뷰티나 식음료 쪽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여지가 그만큼 많고 성장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수출 시장에서 이제 0.2%면 정말 적거든요. 그만큼 여지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이런 포텐셜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아직 여지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K-뷰티 그리고 K-렉처 부분에 있어서 관련 품목을 갖고 계신 기업들은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알리바바닷컴은 1999년에 이제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제 한국에 서비스 센터를 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한국 시장을 되게 크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로 그 매력적인 시장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서는 지급 보증해주는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부분을 지금 10월에 할 거라서 만약에 이 B2B 플랫폼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볼 건데요. 여기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 B2C 채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알리바바닷컴 이제 빅데이터 내에서의 트렌드 변화, 그 중에 이제 소비재에 가장 인기 많은 뷰티와 퍼스널 케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B2C와 B2B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를 얘기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B2C는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이나 11번가 지마켓을 들 수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같은 B2C 채널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기업이냐 개인이냐 했을 때 소비자 개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은 B2C 채널은 기본적으로 트렌드와 수요에 되게 민감합니다. 특히 소재나 부품도 판매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매출은 완제품, 소비재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시장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캐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측면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B2B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어, 요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안 써본 사람 찾는 것보다 사용한 사람 찾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잠식률도 되게 높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두 회사는 참고로 트래픽을 끌어오는데 천부적인 회사, 정말 잘하는 회사예요.
저가의 제품을 찾아 들어온 트래픽을 현재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는 우리 한국에 있는 쿠팡과 같이 키우기 위해서 유명 엔디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브랜드들을 현재 꼽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요즘 시커머스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들어옴으로써 이제 해외 구매 대행 및 1688닷컴에서 물건 구매해서 국내에 팔던 이커머스 이 한국 국내 사업자들이 다 죽었어요. 죽음을 거의 종말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는 그 전에 해외 직구라든지 구매 대행을 통해서 한국에 뿌리면서 했던 사람들의 이익 구조를 다 가져간 구조예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통신기술 기반인 알리바바 계열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한국에 처음 진출을 했고 2022년에 이제 전용 고객센터도 설립했어요. 그 알리바바닷컴 코리아 옆에다가 설립했더라고요. 그리고 23년에는 국내 법인을 세우면서 국내 영향력을 현재 넓혀가고 있습니다. 테무는 떤 회사인가 싶잖아요. 중국에서 엄청 큰 여기도 전자상거래에서 판도더 홀딩스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되게 양쪽 다 풍부한 회사다 보니까 글로 이 마켓 진출을 한 나라에 이렇게 가는 구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뿌려가고 있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2022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한 뒤에 아마존을 제끼고 앱 다운로드식으로는 테무가 1위를 했어요. 그리고 2023년에 한국하고 일본에 동시에 진출하게 됩니다. 번외로 이제 쉬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2008년에 이제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 능력을 갖추면서 미국에 런칭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어, 현재 지금 알리 익스프레스하고 테무 관련해서 뉴스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게 적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로 들어온 전자상거래기의 직구 규모에 있어서 전년 대비 약 54.9%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발 직구가 74.3% 급증해가지고 해외 직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용이 72%가 넘습니다. 지금 74%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이슈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든지 위해 물품에 대한 반입 증가가 너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아마 정치권에서 한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2024년 그 5월에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및 동향 그 보고에 보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용이 그 비중이 57%가 넘어요. 역대 최대로 기록했고요. 그리고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은 2023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그 쿠팡 11번가 지마켓 이게 1, 2, 3, 4위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올해 4월에 그 이용자 수 했을 때 쿠팡이가 1위, 알리익스프레스 2위, 테무가 3위, 11번가 4기 순으로 완전 달라진 거죠, 시장 자체가. 관련 업계는 중국 이제 직접 구매액이 5조 원 이상 육박한 걸로 있어요. 실은 중국과의 그 전자상거래 지금 적자폭이 5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국내 쇼핑몰 같은 경우 쇼핑 규모에 있어서 약 2%에 육박하는 금액이고요. 한국 소비자들이 이제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주로 찾는 품목은 의류 패션 관련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전, 전자통신, 스포츠, 레저 용품 순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어, 배송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가성비가 앞세운 제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어, 포인트로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제 성장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최근에 저희 한국 시장이 뭐 고물가, 고금리, 뭐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고 가성비 높은 제품을 좀 찾는 소비자의 유형이 좀 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초저가 상품으로 무장한 이제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시인 같은 경우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2023년에 우리나라에 약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수 경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중국 현재 지금 내수 경제가 되게 둔화되고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 돌파구로서 이제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가속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인건비가 저렴하고 초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각 성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어떤 품목에 한해 있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막 3년, 5년 이렇게 지원해주면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0%에서 수출해도 회사가 이익이 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형이나 이런 것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이 아예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을 잠식하고 먹어버리는 구조로 계속적으로 이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전진 기지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판매를 위한 완전 위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D2C, 다이렉트 컨슈머로 해가지고 체계를 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질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구조죠. 어, 지난해만 보더라도 뭐 미국 슈퍼볼 경기에 광고를 실은 알리익스프레스가 했어요. 무려 2번이나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아가면서 일일 배송량이 약 100, 일일 100만 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래액은 약 10억 달러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어, 테무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단기 기간에 다운받은 이커머스 앱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테무는 2024년 2월에 한국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 우리 한국 시장이 참 먹음직스럽거든요. 이제 쉰 기업 같은 경우도 저 국내 유명 SPA 브랜드를 지금 현재 지금 입점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을 장악을 위해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한국 구매 대행업의 위기라고 적었는데요. 해외 직구 시장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과 함께 알리바바닷컴과 함께 계속 성장해 왔어요. 근데 해외 직구 대행업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20년부터 이 시점까지가 급성장한 회사들, 이제 그 회사들은 브랜드로 넘어갔습니다. 그 기업들은 지금도 잘 살아남아 있고요. 실은 그 브랜드 방향이 우리 한국 판매자, 셀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국내 이제 점유율을 늘림으로 인해서 생산 공장보다는 유통업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유명 채널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매 대행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팔겠다라고 하는 거, 그 시장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국 제품을 잘 브랜딩해서 파는 것을 저 입장에서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국내 종합몰에 대한 순위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1년 사이에 지금 중국 이커머스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시에인 같은 경우 앱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합몰 순위가 2위와 3위가 지금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로 바뀌었어요. 이거 이제 지난 그 4월까지 해서 테무가 거의 787만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11번가 같은 경우하고 몇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저 7월 데이터에 의하면 어, 테무가 11번가보다 앱 사용자가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중소기업이 물건을 팔 때 이제 예전에는 뭐 쿠팡, 뭐 11번가 국내 이커머스에만 하면 충분히 한국 시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도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플랫폼별로 이점을 위해서는 그리고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인력도 더 늘려야 되는 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그 성장 부분으로 보면
중국 이커머스의 약진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테무, 메이투안, 이게 세계 그 이커머스 순위로 보면 아마존닷컴, 알리바바닷컴, 테무, 그리고 메이투안, 그리고 메카르도브레, 리브의 순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평균적으로 약 14.6%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어, 현재 지금 침투율로 보면 우리 현재 미국, 중국이 이커머스 성장률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이 크기는 작은데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성장률로만 본다 그러면 미국보다 더 윗돌고 있어요. 미국이 한 10% 정도의 성장률이 하는데 저희가 약 33.7% 정도의 급격한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 자체가 해외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국내 토종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약진을 좀 기대하고 만약에 가능급적이면 좀 사용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현재 이제 중국과 미국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플랫폼에 이제 구매액을 했을 때, 어, 미국이 항상 저희 국내에서 직구 구매 1위 국가였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중국이 역전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해외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이 있어서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매액이 판매액을 이미 앞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적자폭이 작년에 5조가 넘게 났습니다. 이 폭이 점점 이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더 심해질 걸로 보이고요. 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순위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3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쿠팡 실버인가 지마켓 티몬 국내 이커머스가 전부 다 1, 2, 3, 4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10월 달만 딱 되니까 실은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가 직접적으로 돈을 그 마케팅 비용을 쓰기 시작한 게 5월, 6월 이후거든요. 단 4개월 만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 벌써 3위, 5위, 그리고 2024년 5위, 5월 이후에는 2위, 4위. 최근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테무가 3위로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어, 쿠팡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 세 사이트가 전부 다 해외 플랫폼이 이제 해외에 어쨌든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한국 기업들이 힘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현재 지금 전 세계 전자상거래 거래 이제 매출 관련해서 전망을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독일 통계 기업인 스테디스타라는 통계 기관에서 따르면 매년 약 13% 정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품목군에 있어서는 전자미디어라든지 가구 가전,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비용이 센 제품도 이제는 이커머스,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패션하고 식품 의료 관련해 가지고 급격하게 200% 이상 성장한 모습은 제가 추론하기로는 그리고 물류의 기술 발전 등의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게 하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식음료 같은 경우 보관이라든지 국제적으로 갔을 때 그만큼 잘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커진 걸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 알리바바닷컴 시장이 많이 변했어요. 그 트렌디한 변화의 주요 키워드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알리바바닷컴 바이어들이 최근에 2, 3년 사이에 전통적 수입업자들의 물량이 많이 줄었다고 표현을 드려요. 주문 빈도도 좀 많이 줄었다고. 그 이유는 이제 전체 버짓이 줄었다기보다는 바이어의 채널이 다양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첫 번째로는 뭐 SNS,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뭐 유튜브를 활용한 라이브 방송, 그리고 다양한 해외 직구 플랫폼,
예로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뭐냐면 라방 분야인데 국내 지금 해외 생계형 인플루언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통해서 라방하는 팀을 최근에 가서 뭐 면담도 하고 직관을 했는데 국내에 약 2,000개 정도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파는 팀은 하룻밤에 보통 1,000만 원 이상씩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계형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적게는 3번, 많게는 6, 7일을 방송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최소 주기로 했을 때 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시장이 2천억이 안 된 시장이었다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라방 시장을 5천억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이 늘어남으로써 바이어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이런 이커머스 채널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해외 수입업자들이 갈수록 이 볼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 구조가 늘어나도 늘어나는 것은 뭐 10% 이렇게 늘어나지만 빠져나가는 건 채널이 다양화됨으로써 어, 하다 보니까 바이어들의 수와 MOQ 물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알리바바닷컴에서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체가 이제 재고 리스크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구매 바이어들이 그 다양화된 반면 추가적으로 바이어들이 예전처럼 벌크로 가져가질 않아요. 프라이빗 서비스 그리고 OEM, ODM 그리고 이 MOQ 물량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한 번에 가져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기업을 찾기보다는 약간 프라이빗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 브랜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패키징을 도와줄 수 있고 용기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브랜딩 할 때 컨설팅도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기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는 바이어도 판매자도 사이즈가 되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 2, 3년 전, 3년까지는 좀그고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리바바닷컴에서 상장사 구경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중견기업이라든지 상장사 기업들도 제법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으로 알리바바닷컴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글로벌 B2B 시장이 많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저렴한 시장이 아니에요. 어, 과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 있게 잘 쓸 수 있는 시장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 바이어나 이런 트래픽이 고비용 코스트로 연관지어지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 아마존에서 약 1,000만 원 이상 파는 기업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광고 코스트로 회사의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여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단지 광고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기업들은 월 그래도 아마존에서 한 1,000에서 2,000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기업인데 얼마 전에는 좀 철수하셨어요. 자기 너무 그 광고 비용 감당하기 좀 어렵다고.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 좀 더 집중하신다고 해서 들어오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알리바바닷컴도 구글과 아마존과 같이 이런 트래픽이 광고 상품으로 전환된 시기예요. 소비재 트렌드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글로벌 이제 뷰티 산업에 있어서 시장 규모는 2024년에 약 3,633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8년까지 꾸준하게 3.3% 이상 복합 성장 가능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뷰티 산업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1인당 그 쓰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약 45.74달러 정도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온라인 판매가 전체의 17.7%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뷰티 제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일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 모바일로 구매하는 거, 이건 이제 개인이 구매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59.3%를 차지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뷰티 시장의 가장 큰 4개의 트렌드로 본다 그러면 럭셔리 제품,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고가로 생각하는 명품, 명품을 대체하는 소비자가 뷰티 제품 중에서도 기능성 성분이 높은
용도라든지 가성비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이 시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도 그런 제품을 에 대한 키워드의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뷰티 홈케어 이 부분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홈에 있어서 메디컬 뷰티에 대한 인기가 그리고 효능이 입증됐고 그런 습관으로 벗어나다 보니까 뷰티 홈 케어 제품들이 키워드가 늘어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최고의 이슈죠. 환경보호 그리고 저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이 농축 포뮬러 같은 저탄소 배출 제품 있잖아요. 환경보호 제품. 특히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이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환경보호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메이크업과 영양을 하나로 하는 어, 걸 이런 이렇게 복합 상품, 혼합 상품들에 대한 그 니즈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올인원 제품 사용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클린 내추럴 메이크업에서 이제 구글 그 검색량에서 보면 이 내추럴 케어 쪽으로 해서 약 650% 이상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천연 성분하고 비건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친화적인 그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를 보실 때 뷰티 제품 하신 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올해부터 이제 2025년까지 전 세계 스킨케어 제품의 매출은 약 1,8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어, 이쪽 이제 특히 아이크림, 눈 쪽 건강 관련해서는 꾸준한 그런 니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특히 혁신을 주도하는 아이케어 제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 알리바바닷컴에서는 2027년까지 피부 건강 요소들이 피부 건강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품과 서비스들이 우아하게 늙어가는 거 이런 게 이제 트렌드 키워드로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친환경 자외선 차단제, 이 자외선 차단제 이제 환경 오염 부분 때문에 이렇게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게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트렌드에 이제 초점이 되고 있어요. 그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물 없이 피부 케어하는 그 고체 스틱. 요즘 많이들 쓰죠? 어, 고체 스틱을 통해서 피부 건강, 피부 전반적으로 단지 피부만 쓰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얼굴, 그 약간 샤방샤방하게 그 화사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스킨케어 제품 트렌드가 좀 가고 있더라고요. 이 네일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4년에 가발 부분은 전년 대비 꾸준히 15% 정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동향에서 보면 헤어 커버하고 헤어 익스텐션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 트래픽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같은 경우 프리 헤어 커버, 소위 말하는 그냥 뚜껑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해외 사이트에서 수요 동향을 보면 어, 개인 맞춤형 제품, 가발 보면 모자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인모 가발이 중요하게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무접착식, 뭐 글루로 이렇게 붙이는 종류가 아니라 그냥 뚜껑 덮듯이 아니면 머리카락에 뭐 핀으로 같이 연결해서 쓴다든지 이런 제품들이 어, 트래픽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여름에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단발 헤어스타일 뭐 바비라든지 픽스컷 위그 가벌 같은 게 인기 제품으로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백인들이 이제 인공머리 사용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뭐 테이프인 헤어라든지 지니스 웹 같은 경우 고급 헤어 익스텐션 있잖아요. 이쪽이 인기 있는 수요를 끌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남성들은 이 수요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투팩, 헤어피스 일종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 가발에 대한 수요, 제가 작년에 그 뉴욕 갔다가 도미니카 공항을 갔는데 그쪽에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가발이 진짜 산이
그 톰슨 가죽 보면 머리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가발들을 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그런 거 없어가지고 아 이런 가발 시장에 이런 변화를 몰랐는데 막상 진짜 해외 가서 뉴욕 가고 도미니카 갔더니 진짜 휘황찬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뭐 불패 전설이라고 하는 인조 속눈썹 아일래시 제품 같은 경우는 구글 그 동향보고서에 보면 전반적인 추세가 안정적이세요. 그리고 꾸준한 것 같아요. 알리바바닷컴 저 2008년에 있을 때 아일래시 회사 아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 잘 되는 건 제품이 꾸준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조금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것들은 분할 속눈썹 같은 경우 샵에서 이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샵이나 이런 곳에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 지금 수요 동향을 한번 그 한 보고에서 의하면 일반 속눈썹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미용실이라는 이제 메이크업 샵 같은 데서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DI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구가 포함된 키트. 이게 이제 더 인기 있는 세트화된 제품을 선호하고 많이 가져가는 거죠. 이 얘기는 바이어들이 하나씩 갖고 가서 포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팅, 이 선물 세트, 느낌,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바이어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반론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아일리시 제품 같은 경우는 접착제 없이 사용 가능한 속눈썹 부분이 계속 증가되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저 북미 지역하고 유럽 국가 쪽으로는 지금 벌크해요. 이제 우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네일 파트 부분은 2026년 네일 아트와 이제 핸드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순수하게 이제 피부 관리 효과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재미적 요소도 즐거운, 재미있고 뻔하고 귀여운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글로벌 네일 케어 시장 같은 경우 불황이 없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2027년까지 2027년까지 1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미국 그 남성용 매니큐어라는 키워드의 80%가 미국에서 구글에서 검색한 게 나와요. 좀 재밌는 분야인데요. 그리고 네일 분야에서 핫 아이템은 네일 아트 키트예요. 세트 제품 아까 말한 DIY 이렇게 함께 하는 제품이고 전년 대비 트래픽 올라간 게 약 50배 이상 늘어난 키워드로는 그 네일 슬러깅 들 수 있어요. 어, 틱톡에서 네일 관련 순위를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꾸미고 붙이고 어떻게 예뻐지는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두 번째와 네 번째 키워드로 보면 네일의 그 영양 상태 공급이라든지 네일 관리하는 성장에 관한 키워드로 영상들이 제작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 이제 전 세계 퍼스널 케어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23년이 이제 전 세계 코로나 이후 되면서 개인이나 가정용 청결 제품 소비 규모가 6,224억 달러 정도에서 이게 2024년 시장 규모로 했을 때 6,550억 달러를 넘길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 전년 대비 지금 5.1% 정도 성장한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한 그 필수 카테고리가 안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청결 제품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퍼스널 케어 시장에 있어서 트렌드 키워드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향케어, 그리고 환경보호, 그리고 AI 시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둘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향케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냄새, 뭐 향기만 보는 건 아니고요. 개인의 아이덴티티라든지 감성, 그리고 심신 관리에 대한 경험으로 주목받으며 환경과 건강이라는 키워드 충족시키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 관련해서는 심신
건강적인 요소 있지만 정서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는 이제 시대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누적된 경험, 커스터마이징된 경험에 대해서 환경보다 환경 보호도 이제 그런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들어가는데, 퍼스널 케어 쪽은 이쪽이 점점 강화되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시장이 이런 다양한 민족과 그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 그 각자에 맞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런 AI,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이 환경 보호 부분은 갈수록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적으로 좀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헤어케어 관련해서 트렌드 기술 기반 보면 두피와 모발 건강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혼합형 제품에 대한 키워드가 트래픽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세계적인 브랜드인 그 미국의 그 헤드스파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은이 함유된 그 두피 마사지기, 그리고 살롱에서 통합 클렌징 이렇게 하는 쓰는 제품들이 트래픽이 꾸준히 알리바바닷컴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자외선과 환경이 머리카락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 다들 인지하고 있어서 점점 더 헤어케어 제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래로부터 이제 이 풍성한 머릿결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어 왔기에 특히 머리카락 한 올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 2024년에 그 바디케어 제품 트렌드 같은 경우는 아이고 2024년 바디케어 제품 트렌드 같은 경우는 바쁜 생활 패턴에 맞춘 그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발행과 수요에 영향을 받아서 목욕 및 바디케어 제품이 더욱더 개인화되는 추세를 볼 수 있어요. 어, 이 개인화되는 데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적인 문화적인 위생의 문제가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은 시장에 있는 시장 문화가 점점 고급화되고 개인의 위생을 높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손과 발의 케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유는 실은 야외 활동 방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피부 건강과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 대표적으로 그 미국 바디케어 브랜드 그 한이 같은 경우는 편리한 바디케어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그 바디 미스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영국의 그 프로세아인 같은 경우는 그 고체 바디 오일을 가지고 출시했어요. 그건 이제 몸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얼굴에도 바르는데 두 가지 이렇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피부 보습 부분 건조하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약간 반짝반짝하면서 화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 실은 신체와 정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게 목욕이나 바디케어 제품들이 이게 중요한 주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건강, 정신 건강이라든지 신체 뭐 회복, 릴렉스한 스트레스 감소가 중요한 이제 주제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구강 케어 관련 카테고리는 트렌드를 세 가지로 봅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환경 보호 키워드, 그리고 AI 기술, 그리고 이제 이게 구강 케어 관련해서는 이제 젊은 감각, 젊은 세대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이 디자인적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환경을 보호하는 이제 소비자들 사이, 환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소비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최근 제품을 보면 휴대하기 편해야 되고 사용이 편리한 그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어,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저 미국 브랜드 이제 커피에서 보면 치약 사탕이 있어요. 치약 사탕을 통해서 물 없이도 양치를 대용할 수 있는. 그리고 프랑스에 보면 그 바이오세프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고체 치약 스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최대 약 25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구강 관리 분야에서 이제 AI 기술 활용한 도구들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고도화되게 되는데 그 민텔이라는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70%가 이 구강 건강에 대해서 아주 자기 관리의 표본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치과 관련해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구강 관련해서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리법들이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젊은 세대 관련 같은 경우 디자인적 요소를 볼 수 있겠어요.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매력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을 흐름을 나이 든 사람들도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단지 그걸 쓰기가 좀 어색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호주의 재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좀 특이하게 이 핑크 색상을 강조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 트렌드 자체가 디자인적 요소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퍼스널 케어 분야에서 성장 트렌드는 전년도 대비 약 29.8% 정도 성장했고, 거래 규모 같은 경우 27.4% 정도 성장했고, 그 바이오의 트래픽 수요에서는 전년 대비 약 16.5% 정도 증가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주요 바이오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캐나다, 가나,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서 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한 특징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라의 트렌드 부분이니까 한번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 풍부한 소비자층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이라든지 문화가 공존함으로써 AI 기반 맞춤형 제품이 수요가 유독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갈 때는 이런 특징들을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클린 뷰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환경보호, 윤리적 소비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뷰티의 중심지라는 이런 근간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럭셔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향수나 스킨케어에 대한 제품 수요가 되게 높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좀 있는데, 지속 가능한 부분, 그리고 천연 성분, 그리고 윤리적 생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그리고 저기에 뜬금없이 가나 이렇게 나오면 좀 당황스럽죠. 아프리카에서 그럴까. 근데 가나 같은 경우가 일종 아프리카의 그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로. 그리고 가나에서는 이 천연 성분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각 국가마다 독특한 소비자의 특성하고 시장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이들 국가의 그 경제 성장이라든지 문화적 가치, 소비자 인식 변화 등에 대해 있어서 어, 요인에 의해 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하기 전에 꼭 미리 시장에 대한 조사와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퍼스널 케어 산업 미래 동향으로서 트래픽으로 보니까 인기 검색어를 뽑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건 우리말로 편하게 화이트닝은 미백, 또 치약, 면도기, 그리고 가슴 확대 크림, 그리고 비누, 에센셜 오일, 그리고 투스 플러스, 그 칫솔, 화장지, 샴푸, 치아로 볼 수 있었어요. 이게 검색어의 주 키워드는 그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청결 제품, 청결과 위생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뜬금없이 나온 그 가슴 확대 크림 같은 경우는 어, 이 최근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급성장하는 키워드, 성장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른 것들은 여기에도 똑같아요. 그 가슴 확대 크림하고 에센셜 오일, 그 샴푸 및 컨디셔너, 그리고 네오 헤어 로션, 마사지 오일, 그리고 핸드크림, 그 모발 성장 크림 제품, 그리고 엉덩이 확대 크림. 어,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확대 크림이 딱 두 군데 나오잖아요. 엉덩이하고 가슴. 특히 이 남미나 이런 쪽 계열들은 저는 당연히 바디에 더 이렇게 키워드가 맞춰질 줄 알았던데 그분들 엉덩이 되게 큰데 엉덩이가 더 큰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저 도미니카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그랬어요.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 이렇게 마름모라고 하나요? 이거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
이렇게 현재 지금 좀 급성장한 키워드를 볼 수가 있고, 퍼스널 케어에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트래픽상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제품은 천연 성분을 함유한 헤어 성장 오일, 이게 그 모발 성장 오일, 그리고 가발 글루 세트. 이게 세 번째는 글루 세트고요. 그리고 천연 미백 성분, 이거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미백 성분을 함유한 비데. 근데 천연.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실 사용 블러쉬.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화장지 및 티슈가 이쪽 제품을 혹시 가지고 있는 그 한국 셀러들 같은 경우는 주목해 볼 내용들입니다. 어, 이제 한국 셀러가 나아갈 길을 한번 체크할 거예요. 한국 셀러가 나아갈 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음, 어, 우선 저는 셀러로서의 시선이 아니라 바이어로서의 시선을 입장을 바꿔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바이어들이 사용하기 편해야 되거든요. 알리바바닷컴뿐이 아니라 모든 사이트가. 그래서 바이어들이 이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사용이 용이하게 만들어졌어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도 마찬가지고. 알리바바닷컴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당연히 그렇고요. 어, 보면 바이어들이 이제 거래처를 찾을 때, 우선 한번 볼까요? 바이어들이 이제 거래처를 찾을 때 먼저 이제 자기가 찾는 제품을 검색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하겠죠. 그리고 업체 검증도 하고 그리고 나면 보통 거래를 합니다. 제품 검색 단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제품을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이 편한가? 왜냐하면 바이어들은 쉽게 찾으려고 하지 어렵게 찾고자 하지 않아요. 그 예로 드리면 뭐 알리바바닷컴도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기사의 사이트나 제품 키워드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어 입장에서 바이어 보통은 사장이 갖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담당자가 위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제품을 가져왔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유리하다든지 품질, 가격 대비 뭐 효율이 좋다든지 아니면 내구성이 좋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측면에서 뛰어나다든지 브랜드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높게 갖고 와서 비싸게 팔 수 있겠다든지 이런 공급하는 그런 컨디션에 대한 부분도 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바이어가 들어오기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쉽게 올 수 있는지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급업체의 역량을 많이 찾아요. 저 업체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내 물건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신뢰 여부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과거에 제가 오래된 지금 10년 차 이상 된 기업들 보면 그런 바이어들이 오래간 바이어들은 이런 특히 변수에 대한 해결 능력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보증 기간, 그 문제 발생 시 뭐 CS를 어떻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리콜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운송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왜냐? 바이어 입장에서는 공급하는 날짜에 무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가 있다면 리스크는 해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수출하실 때 그 환율 관세 그리고 국제 정세 부분 최근에 작년 말이지 23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제 지인이랑 같이 이제 러시아에 트레이너를 조금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제 정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다가 미국에서 GPS가 장착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어, 통과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수출 제한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 세팅 다 해놨다가 한 10매 덕이 날아가게 된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 이런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 요즘 경우는
물건을 잘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OEM, ODM뿐이 아니라 이런 브랜딩하는 거, 포장을 만들 줄 아는지, 포장을 정말 멋지게 내는지, 로고라든지 용기 컨설팅 가능한지 부분까지도 지금은 제품 가져가는 그 바이어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같은 경우는 소분하는 벌크 갖고 와가지고 소분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 셀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거죠. 예, 그럼 그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귀찮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이 바이어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셀러가 이제 나아갈 때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이제 수출해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그 유도하기 위해서 항상 이게 그냥 이커머스는 노출, 클릭, 문의, 주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단지 B2B 플랫폼은 문의가 인quiry로 그리고 결제가 이제 보통 오더로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노출의 클릭률이 5% 정도 돼요. 알리바바닷컴이. 그럼 100개가 보여지면 그중에 5번 정도 바이어들이 눌러보게 되고, 알리바바닷컴 그냥 그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그 알리바바닷컴 리더들이 약 하루에 보여준 게 2, 30만 트래픽 정도 보여줍니다. 그냥 10만 트래픽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10만 트래픽 잡으면 보통 문의 10% 정도가 문의로 넘어가요. 트래픽이. 그러면 아까 10만이면 100개 기준이 아까 5번 정도니까 보통 500번에서 500번 정도 눌러지면 그중에 실질 문의로 넘어가는 게 한 100개. 그리고 거기서 결제로 이루어지는 오더로 넘어가는 게 약 10에서 15% 정도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보통 두세 건 정도가 하루에 오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트래픽에 대한 B2B 뿐이 아니라 B2C 채널 같은 경우도 이 트래픽은 대수의 법칙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노출은 코스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B2C 같은 경우는 하나 결제하면 바로 주문이 뜨니까 그런 시야적으로 ROI가 높게 되니까 비용을 얼마 쓸 때 얼마 나온다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만 B2B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입장을 바꿔서 보면 바이어는 이제 제품을 찾고 계약에 이르기까지 어, 그 바이어들 같은 경우 셀러에 대한 정보 검색이나 파악하는 데 약 70%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다고 해요. 근데 바이어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인지 거래 제의했을 때 문제가 없을지. 그래서 바이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중간 과정을 안 가르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가 보증할 수 있게끔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실은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바이어들한테 노출하기 위해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 기업에 대해서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관련 정보들이 떠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것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 어, 우선 우리 한국 셀러들은 이제 시대 자체가 이미 이제 한 가지 가지고 고집해 갖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템마다 맞는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이용해야 하는 시대다 보니까 라방이나 인플루언스, 인스타, 그리고 알리바바닷컴 같은 B2B 채널, 아마존, 뭐 매드리크 리브예라든지 이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아 같은 B2C 채널, 그리고 전통적인 전시회라든지 무역 상담회 같은 채널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느 채널이 귀사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맞는지 부분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이런 B2B 채널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는 맞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선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뭐 인력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정보도 네트워크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기업에 맞는 기업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예로
바이어들이 과거에는 아마존이나 이런 라쿠텐이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보고 알리바바닷컴이나 1688닷컴 같은 B2B 사이트에 가서 제품을 소싱해가지고 국내에 유통하는 그런 게 만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매년 이 30%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이커머스 성장세가. 거래 금액은 약 80배 정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창구가 이 B2B 플랫폼 빼고는 솔직히 없다고 해도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B2B 플랫폼들은 낮은 진입 장벽과 시간, 인력,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한테 유리한 마케팅 수단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놓치지 않고 체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중진공이라든지 중소기업 서울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경기과학진흥원 같은 여러 가지 지자체 사업들이 있어요. 이유는 중소기업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비용과 네트워크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이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그 자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예전에 한번 해봤다고 해서 제대로 해봤다고 하더라도 어, 시대에 따라 시장 환경에 따라서 체감 속도보다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가끔 저는 이제 알리바바 올해 강의도 하고 만나다 보면 나 예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렇지 안 되죠. 그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안 했어도 있지만 과거에 해본 경험이 해봤지만 시장이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 환경 관련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름 그 에서 추출해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리사이클한 제품들 같은 경우 과거에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아예 안 됐던 품목이에요. 하지만 지금 같은 그 시스템들이 들어와서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고 바이어를 만나고 있는 장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해본 경험이 지금의 정답이고 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분별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셀러들이 수출 시 애로사항을 하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그더라고요. 아, 네, 인력 부족. 두 번째, 네트워크. 세 번째가 정보 부재. 그리고 자금 부재. 아,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 뭐 환율 변동성, 물류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을 그 수출 사항의 그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정된 인력과 자본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업은 아무래도 최대한 로스가 적고 물리적으로 제약이 적은 시스템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고 해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팔려야 돈이 됩니다. 팔리기 위해서는 제품을 돈으로 바꾸는 능력, 그 마케팅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최근에 저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약 1200개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능력하고 애로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나왔냐면, 중소기업의 72.5%가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더라고요. 근데 마케팅 관련 전담 부서나 인원이 배치된 곳은 12.3%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마케팅 인력이 있는 경우에도 평균 0.6명, 이게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영업 인력은 5.2명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방식에서 봤을 때도 회사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가 약 37%, 자체적으로 수행한다는 그 자체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애들이 한 13%, 그리고 외부 대행사를 하고 있다는 3%, 에이전트를 쓰는 게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소기업들은 쉽지 않죠. 그리고 마케팅 채널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로 보면 전단지라든지 카탈로그 같은 경우가 60% 가까이 하고 대부분이 홈페이지, 이커머스, 쇼핑몰 운영하고 있다가 65% 정도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판로를 뚫기 위한 판매 경로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는 74%가 하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없어서 못해. 그렇기 때문에 13% 정도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에서 그 한국 그 기조, 그래서 2023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마케팅 인력 양성 사업을 많이 진행했잖아요. 중소기업이 이제 판로 개척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외 B2B 바이어의 취향에 맞는 제품 시장 타겟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닷컴에서 무료로 시장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1단계로는 내가 찾는 방법이에요. 시장 조사를 위해서 알리바바닷컴 들어가서 내가 찾는 키워드에 검색바에다 자사 키워드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경쟁사 제품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파악해가지고 인ኳ리 메일을 보내든지 메시저를 통해서 지금 이 B2B 플랫폼에서 내 경쟁사들은 단가는 얼마나 주고 있고 거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시장 조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 글로벌 시장에서 자사 포지셔닝을 하는 건데요. 2단계로는 두 번째예요. 이건 이제 내가 찾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알리바바닷컴 말고 그냥 그 인터넷 주소창에 sourcing.alibaba.com, soucing.alibaba.com을 치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바이어의 구매 의향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자사 키워드를 쳐보면 바이어들이 얼마나 보통 찾고 있는지, 니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찾고자 하는 스펙이나 사양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단계로 본다 그러면 어, 우리 이런 알리바바닷컴 파트너사 그 분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시장 트렌드하고 바이어의 인덱스 지수, 관심 지수라든지 경쟁 지수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럼 누구라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에 대해 이런 가격 포지션은 된 시장 타겟팅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B2B인지 B2C인지 우리에게 어떤 게 적합한지 사전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우리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B2B인지 B2C인지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우리 중소기업은 해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유리할지 한번 꼭 해보십시오. 만약에 조직이 커져간다면 두 개 다 하면 최상이죠. 내용을 보면 B2B의 경우는 바이어 유형이 이제 기업입니다. 기업이라 하면 아까 그 바이어 유형에서 브랜드사라든지 유통업체 그리고 수입업자 이런 자영업자들을 들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손이 그나마 덜 가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하나씩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물량이 크다 보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또 단점도 있습니다. 한번 초기에 거래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게 제법 많이 들어가요. 그런 단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 이제 첫 거래가 결정이 되면 이제 이게 또 그 다음 구매로 제품에 만족만 한다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자사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건데요. 알리바바닷컴에서 글로벌 판매자 유형은 이제 제조사가 46.6%, 유통만 하는, 뛰어다 파는 분들이 23.2%, 제조하면서 유통을 같이 하는 부분이 약 30.2% 정도 되더라고요. 어, 그 시장 포지셔닝을 이제 수립할 때 네 가지를 크게 보는데, 이게 4P라고 해요. 보통 제품, 가격, 판매 촉진제 프로모션, 그리고 판매 채널, 어디로 갈 건지를 봐야 되는데요. 어, 제품에 있어서는 이렇게 경쟁사,
비교시에 우리 제품이 어, 경쟁력이 있는지. 우리가 한국 제품이라 기술은 중국보다 뛰어난데 가격은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중국과 차별화 전략을 해서 확실한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강조해서 나가는 이런 정책처럼. 그리고 가격 부분, 우리가 가격의 선두 쪽인가? 우리 제품이 MOQ가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 판매 후에 서비스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건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모션 관련해서 보통 이제 국가별로 마케팅 준비하실 때 보통 그쪽에서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 가격 프로모션 해달라고. 보통 가격 프로모션보다는 물건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바이어 등급별로 견적 오퍼 들어오면 등급별로 가격 줄 수 있는 테이블을 정해놨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B2B 그 바이어 그 타겟팅 플랫폼 어디로 유통할 건지 판매를 해야겠죠. 만약에 내가 B2B 플랫폼을 할 건지 아니면 산업 전시회라든지 인플루언서 라방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채널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회사에서 우리 제품에 어디에 맞겠다. 그리고 테스트는 필요하겠죠. 그런 테스트를 정부 과제 같은 걸 통해서 진행하신다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음, 그 바이어의 검색이나 소싱 로직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B2B 해외 바이어가 마켓플레이스가 우리 거하고 맞는지 이거 검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B2B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좋은 이유는 온라인은 한번 잘 등록을 해놓으면 내가 놀고 있어도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24시간 365일 항상 바이어들에게 노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파트너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사 그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그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프로같이 우리 진짜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인 사업 성장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이 알리바바닷컴뿐이 아닌 모든 이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자사의 인터넷 이력서 스펙, 그 컨텐츠를 양산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리바바닷컴은 우선 현재 L1부터 L5 고객이 다섯 가지 레벨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기적인 선택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효용성 높은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제가 17년 동안 알리바바닷컴 고객들 서포트하면서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돈 버는 사람들은 항상 말이 없다는 거예요. 꼭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 해봤다고 하시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좀 잘 못했던 분들만 시장에 소리가 도는 것 같아요. 저희 알리바바 고객사들 중에서 장기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그냥 연장하세요. 참 특이하시죠? 알리바바 그래서 비즈니스가 매력적인 거기도 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야, 뭐에서 돈 많이 벌던데 그거에서 벌었대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끝물이 주식시장인 것처럼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성공 요인을 볼 때 저는 세 가지로 정리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어, 이 온라인 세상은 트래픽이 무조건 왕입니다. 노출도가 1등이에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 노출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트래픽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광고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렵게 광고 트래픽 비용을 들여서든 어쨌든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면 프로답게 응대하셔야 돼요. 아, 제가 어떤 걸 원하는가.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왔던 애들 확률을 높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 왜 안 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도화라고 하는데요. 분석하고 이것은 알리바바닷컴뿐이 아니라 빅트패 플랫폼 이커머스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인과의 법칙처럼 온라인에서 유용한 트래픽은 다 돈이 됩니다.
구글과 아마존, 네이버처럼 이 트래픽이 돈이 된 세상이에요. 알리바바닷컴에서 바이어의 그 접근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 연회비도 냈고, 아마존은 광고 비용을 내면서 꾸준히 이 트래픽을 끌어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대로, 어,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알리바바닷컴을 시작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 이 파트너사 말 잘 들으세요.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기를 저는 감히 부탁드릴게요. 특히 이커머스 시장을 하다 보니까 이 컨설팅하고 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아, 언제는 해야 돼. 하고 싶어. 다들 하고 싶죠. 근데 한 번의 선택이 집중으로 가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분명히 발생해요. 그건 누구라도 불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을 통해서나 아니면 Q&A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거의 2시간 강의를 한꺼번에 그냥 풀로 달려버리니까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조금 더 말씀하시고요. 없으면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같이 하는 파트너사 얘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파트너사에 얘기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파트너사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 파트너사에 얘기해서 어디로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거나 알리바바에 저희가 문의해서 그 계정을 바꿔달라고 원하시는 파트너사로 바꿔달라고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어, 저희 한국 옐로우 페이지 파트너사 같은 경우는 어,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 깔끔해요. 하시는데 무리 없으실 거고, 특히 도와달라고 얘기를 꼭 하셔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도와달라는 것은. 이건 정부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부 사업 가지고 성과 내신 분들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놓고 도와주면, 도와달라고 하시는 기업은 끝이 좋아요. 대부분. 바이어 만나는 확률도 높고. 저희 같은 파트너사한테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그 옆에 어떤 분들도 상관없으니까 이 알리바바닷컴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저희 김태욱 과장님한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귀사의 상태를 보고 분석해가지고 어, 최적화시키는 방법부터 그리고 실질 어떻게 마케팅을 했을 때 기업의 기대치를 제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더욱 소중한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